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5명 늘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병원 등 일상 속 감염까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를 오늘 오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막판 고심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분석을 해봅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지금 방금 전해드린 대로 연일 400명대를 보였다가 일단 오늘은 355명으로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계속 이를 넘고 있고 지금 사회적 이동량 지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지난 주말도 날씨가 참 좋았고 이동량도 많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서울의 한 대학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주 전보다 이동량이나 실제 상점에서 사용되는 카드 사용량, 그다음에 이동통신 이용량을 봤을 때 모두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있는데요. 설을 미리 다녀오시자는 분들 아마 이제 오늘의 교통량이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 볼 때 지난주 평균이 400명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추지 못하는 성조의 숫자가 계속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355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말에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드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 그다음에 비인가 교육 관련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그리고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것이 계속 20%가 넘는 점, 말씀 주신 것처럼 재생산 감염수가 1.0을 다시 회복한 점을 봤을 때 네. 아마도 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다음 주에도 환자가 보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300명, 400명대 이 수치는 크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요. 작년 6월 말 7월 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 6월 말 7월 초에는 코로나가 아주 감염되는 환자도 적고 하루에 나오는 환자 숫자가 30명대였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100명대, 150명대가 넘어서 이건 위기다. 특히 작년 7월 말 8월 초에 100명대가 넘어가면서 이 유행이 올 수 있겠다라고 예언을 하자마자 8월 15일 전후로 해서 환자 수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그것이 많은 분들이 집합하고 모이고 또 휴가가 겹치면서 그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1000명대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제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하루에 국내에서 보고되는 환자 수가 3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재생산 감염 지수에 따라서 2배,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4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로 평가가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제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고심도 상당히 좀 깊어 보여요. 일단 한 차례 연기가 된 끝에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 건데 유지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5인 이상 금지 이 부분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보고 계십니까? 우선 금요일 이틀 전이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오면은 그 부분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금요일부터 이미 연기를 고지를 했고 연기를 한 끝에 이제 오늘 발표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 감염을 잘 생각을 해보면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첫 증상 환자가 있었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2주간 방치한 끝에 그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확인됐던 겁니다. 즉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시간을 보기에는 48시간은 짧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종합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라든지 이동량의 증가 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까지 1000명 대회에서 500명 밑으로 내려온 것이 그 5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는 어떤 묘책 덕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설 연휴까지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단 시간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그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가 이제 곧 다가오다 보니까 이 5명 이상 금지 조치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가족들이 또 많이 모이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풀어줘야 된다. 아니다. 아직은 계속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5인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지만 지금 보고되거나 고발되는 건수를 보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위반 건수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건 맞거든요. 네. 불필요한 모임을 다 차단하고 필요한 모임을 하더라도 짧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식음료를 피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 집단 발병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발병 추세를 보면은 개인 간 그리고 집안에서의 발병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설 연휴 같은 경우도 지난 추석처럼 안 오는 것이 효도다라고 네. 하는 또 비대면의 그런 민족 명절을 보내는 방식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5인 이상에 대한 집합 금지에 있어서 이 집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새로운 지침,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자녀분들이 어떤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가능하면 집안 안에서도 그 모이는 인원을 제한하고 모였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네. 그런 세부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광주 지역 상황이 좀 좋지가 못하잖아요. 그 부분 좀 짚어보죠. 안디옥 교회 누적 확진자가 지금 87명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감염 경로가 세 갈래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광주 TCS 국제학교를 오가면서 활동한 확진자들까지 지금 추가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네. 85명의 학생이 확진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무언가 그 내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교 내에서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러한 방역 지침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숙식이 가능한 비인가 교육시설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동부구치소와 같이 어떤 폐쇄된 일단 집단이 아니라 가족들이 면회가 가능하고 또 주말을 통해서 집에 다녀올 수 있는 즉 무증상 확진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서의 모임과 접촉을 지속했던 점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이 없고 또 무증상 감염 기간 무증상에서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자면 네. 그 종교 관련 무인가 무허가 교육시설과 그거에 연계된 다른 종교시설 그리고 그거와 관련 없이 가족, 친지 또는 친구들과 연결고리에 있어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넓습니다. 따라서 이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한 무허가 교육시설에 대해서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당신들께서 검사를 받으셔서 네. 연결고리를 빠르게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2020년 5월 이태원의 클럽발로 우리가 확산이 돼서 그게 전국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무기명으로 검사를 받고 네.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결을 끊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은 꼭 전남 네. 광주의 상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표되고 있는 교육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에 관련된 분들은 자발적으로 빠르게 검사를 받으셔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연결고리를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발적인 또 적극적인 검사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고요. 광주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조치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비대면 원칙을 고수하고 대면을 하더라도 참여하는 인원을 10% 또는 아주 20명 이내에 필수 인원만 들어가게끔 하고 대부분의 종교인분들도 그걸 잘 따르고 계셨었거든요. 네. 근데 일부 이러한 방역 조칙을 따르지 않은 종교단체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인들과 종교단체가 오히려 욕을 먹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들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광주에서의 조치는 더 환영할 만하고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난 부산에서 탄 종교시설에 관련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예. 필요하다고 하면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교단과 합의하에
일시기간 폐쇄 조치까지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좀 강력한 조치까지도 일단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런데 또 광주에서는 이 성인 오락실 관련 감염자가 또 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인 오락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칩이라든지 현금 등을 좀 주고받게 될 테고, 그런 오락실의 어떤 운영 구조상 좀 취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성인 오락실 가본 적은 없는데요. 네네. 대한민국 대표 영화 타짜라는 영화를 통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밀폐된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의 허가되지 않은 흡연,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가 되기 어려운 시설, 그리고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머물면서 바이러스가 서로에게 공유되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허가 또는 무허가 또는 관리 밖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네. 그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과도 같은 맥락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성인 오락실이라든지 비인가 오락장, 거기 안에는 뭐 경마시설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행성 기관들이 허가 또는 비허가된 지역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 한번 이번 설 연휴 전에 네. 한번 그 관리 지침을 내려서 어떤 경고의 목소리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한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서울 지역의 집단 감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대학병원발 서울대 한양대 병원 집단 감염, 그리고 보라매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병원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N차 감염까지 계속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대학병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굉장히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사실 2020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집단 발병, 그다음에 병원의 폐쇄와 독일 집단 격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데 있어서 환자분 또는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 불필요한 방문 자제, 방문 시의 방역 조치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료진들 간에 실제로 교차가 돼서 병원 전체에 계신 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든요. 다만 이것이 다른 질환으로 면역이 약한 분들이 계신 병원에서 발병됐기 때문에 굉장히 놀랄 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층으로 다른 병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종합병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감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 사례도 보면은 병실이 이 다인실이 우리나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 관련으로. 근데 그 안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는 음식을 취식한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접촉으로 다른 환자분과 통해서 접촉이 되고 그 접촉했던 분들을 모시는 의료진들이 감염됐던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전에 우리가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불필요한 병원 방문 자제, 네. 병문안을 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나라 문화였다면 이제 병문안을 하지 않는 것이 문화로 정착이 돼야지만 이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집단 발병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백신 부분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받기로 한 백신의 공급 시기, 물량, 제품 등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일정이 늦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네. 연초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던 내용에는 예방접종 2월 말에 시작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그 제약회사 이름이 들어있었는데요. 네네. 이틀 전 그 목요일, 3일 전이군요. 목요일 날 백신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할 때는 어떤 제조사의 예방접종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도상국 또는 예방접종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 국가를 위해서 비교적 그 이끄는 선두주자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가 도와서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해주는 일종의 기구 단체입니다.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네네.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량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은 맞지만 어느 분량이 어느 나라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2월 말에는 이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특히 그 의료진 중에서도 코로나19를 모시는 아주
전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집부터 예방접종이 진행될 텐데요. 네. 그 예방접종이 어떤 제품이 들어온 것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모더나나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초저온 냉장고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돼서 그것이 아닌 벡터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형의 예방접종이 우선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물론 조심스럽고 또 아직 변수도 많겠습니다만은 정부의 목표 9월까지 70% 접종,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 이 목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목표는 역시 목표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이 백신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신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좀 늦어질 거다? 시기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그럼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자발적 백신 거부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층에서는 특정한 예방접종을 선택할 수 없는데 일부 나오는 언론의 그 작은 토막 보도 때문에 고령층에서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왜 맞아야 되냐고 네. 거부하거나 또는 젊은 층에서는 경증이거나 무증상인데 내가 왜 맞아야 되나 거부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꼭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못 맞아서 발생하는 게 저는 가정의학 의사로 굉장히 걱정이 크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 국가에서 준비하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따라서 맞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했을 때의 개인의 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 증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그리고 사회의 유명 인사 또는 우리가 보통 연예인분들이라고 하죠. 또는 지도층 인사층에서 충분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당신들께서 또 의료진 또 정치 지도자들이 예방접종을 미리 이끌면서 사회적으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얻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앞서 잠깐 아스트라제네카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65세 이상 고령 측에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뭐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또 밝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은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체계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서 예방접종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맞죠. 그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면역체가 약하기 때문에 외부로서 항체를 즉 면역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2, 3, 4, 50대 분들은 예방접종을 꼭 언제 맞아라 이런 기억이 별로 없으시고 맞은 기억도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50세, 60대부터는 또 예방접종을 맞는 게 나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65세, 70대 분들은 예방접종을 충분히 맞으셔도 항체가 충분히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원래가. 우리가 독감,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고령층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실제로 많이 낮지만 그래도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모더나나 화이자사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90몇 %가 나오는 것이 실제로 중화 항체의 형성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 면역을 갖추었던 그런 확률을 보는 거고 고령층에서의 데이터 값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그리고 노바백스에서 들어올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비형 간염 예방접종과 비슷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접합 백신으로서 효과가 젊은 분에게 더 좋고 어르신들에게는 떨어지는 게 사실일 겁니다. 네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독감 예방접종하고 제조 방식이나 면역 획득이 비슷하거든요. 따라서 젊은 층에서 효과가 좋고 어르신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반적인 예방접종을 개발해서 5년, 10년 안정성을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닌 지금 바로 수행하는 시점에서 이런 단편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이게 흔들릴 것이 아니라 네네. 독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 18세 이상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전문가 자문을 받고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저는 전문가로서 성인 예방접종을 알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독감 예방접종과 비슷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고 비슷한 데이터 값을 나오기 때문에 네네. 65세 이상에서의 항체 형성률은 젊은 사람보다는 떨어지는 건 맞지만 지금의 대안으로서는 실제로 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